예, 안녕하세요. 모두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그 많이 졸리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뭐 편하게 이건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깊이 있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느낀 점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좀 스타트업 문화의 좀 이렇게 다른 점, 차이점, 아쉬운 점 이런 거를 굉장히 뭐 이렇게 슬라이드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렇게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과 이야기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실리콘밸리는 일종의 메이저리그고 이 IT 업계에 있어서, 그리고 한국은 그냥 한국 로컬 그냥 그 프로야구 리그 정도 그런 차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IT에서 뭔가 이렇게 꿈꾸고 뭔가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 실리콘밸리로 향해서 이 메이저 리그에서 뭔가 터뜨리겠다는 그런 꿈을 키우는 거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이런 메이저 리그에서 이렇게 활약하는 프로야구 선수처럼 비싼 몸값을 받고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그냥 그렇게 부러워만 할 게 아닌 게 워낙 특수한 곳이고 축복받은 땅이고, 아까 윤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년의 대부분이 이렇게 정말 청명한 그런 날씨고, 또 햄버거도 맛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그냥 1대1로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생각할 때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하면서 느꼈던 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오전에 윤 회장님 그 키노트랑 많이 좀 겹치는데요. 일단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멤버로 구성된 게 그 특징이고, 전 세계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곳이에요.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야구 선수들을 메이저리그로 전 세계에 이렇게 그 능력 있는 인재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런 인재들이 이렇게 모이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우마노라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우마노는 그 이 잡지나 신문 기사를 성우가 읽어주는 그런 걸 만드는 그 앱이에요. 여기서 혹시 쓰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써보신 분, 예, 꽤 계시네요. 그래서 이 팀을 아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세 명이 창업을 했어요. 이안 안톤 그리고 프라브라고 이렇게 셋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친구들 만나보고 정말 재밌다고 생각을 한 게 요 세 명의 어린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그 배경이 다 달라요. 필리핀, 러시아, 인도계예요. 셋 다. 물론 뭐 그 미국에서 자라고 어릴 때 이민을 오고 이래서 그런 친구 그 영어는 다 잘하지만 집은 완전히 이런 필리핀, 러시아, 인도 다른 문화인데, 이 친구들이 누구보다도 친한 이렇게 그 중마고처럼 이렇게 돼서 한데 이렇게 뭉쳐서 일을 서로 깊이 신뢰하면서 한다는 게 신기했고요. 또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캐나다에서 이런 한 대학을 같이 나왔고, 그러면서 인턴을 그 실리콘밸리에 와서 많이 했고, 거기서 또 구글에서 같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의기투합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실리콘밸리에는 전 세계 대학에서 이렇게 인력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캐나다의 유명한 공대인 워털루 공대는 실리콘밸리의 피더 스쿨이라는 이런 그 캐나다 사람들이 들으면은 기분 나쁠 만한 그런 좀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가보면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들도 많은 인재를 실리콘밸리로 이렇게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그 증강현실 구글 글래스 같은 거를 개발하는 그런 또 업체인데, 여기 이 팀도 보면은 그 되게 재밌는 게 이 CEO는 또 이스라엘 출신이고, CEO는 호주 출신이고, 그리고 CTO는 캐나다 출신의 중국계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배경을 가진 팀이 이렇게 돼 있고, 이 회사가 이걸 만든 거는 저 CEO가 이스라엘에서 군복무를 할 때 비슷한 기기를 개발했었대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써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보면 인종, 나이, 종교, 학력 등 배경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평등하게 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실리콘밸리고, 그게 정말 그 강점을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제 아는 친구인데, 아답티브에 있는 헬릭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이 친구는 남아공에서 2000년 정도에 결혼을 했는데 자기 부인이 흑인이에요. 그래서 심하게 차별을 받고 거의 가족들한테 의절당할 정도여가지고
그때 이 미국으로 유학을 온 게 아니고 삶의 터전을 옮기려고 했는데 전 세계 어디가 가장 자기 같은 흑백 부부한테 가장 차별이 없을까를 찾다가 간 곳이 정한 곳이 이 베이 에어리어고 정확히는 실리콘밸리가 아니고 오클랜드로 이렇게 이사를 갔는데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을 실리콘밸리에서 만날 때마다 물어본대요. 당신의 그 할아버지 때부터 캘리포니아 이 동네 와서 산 사람이 있냐고. 그러면은 거의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는 자기가 여기서부터 대대로 살았다는 텃세를 부리지 않는 곳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보면 창업자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예. 이거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인상 깊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 친구는 제러드 킴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위게임이라는 회사를 창업했었어요. 근데 버클리를 한 1학년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나와서 그걸 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파운더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가 있다. 어디 가서 이렇게 파운더라고 얘기하는 게 자랑스러운데 한국에 와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걸 버클리를 중퇴하고 창업을 했다고 그러니까 너 왜 그거 졸업하고 좋은 회사 갈 수 있거나 그럴 수 있을 텐데 왜 창업을 했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당황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정부, 대학, VC, 엔젤, 로펌, 회계사, 대기업이 모두 다 창업자의 서포터예요. 창업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창업자가 태양이라고 하면은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포트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렇게 확실히 써 있다는 게 실리콘밸리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실패를 용인하고 빠르게 특히 요즘에 많이 나오는 아까도 나온 말인데 fail fast라 그래서 빨리 실패를 하고 그 실패에서 배우자라는 게 요새 실리콘밸리 트렌드고요. 거기에서 나온 이론이 또 린 스타트업이라고 에릭 리스라는 친구가 이렇게 쓴 책이고요. 그래서 보면 만들고 측정하고 거기서 배워서 또 그걸 이렇게 반복을 하는 이터레이션을 빨리빨리 반복하자는 게 그 실리콘밸리의 요즘의 특징이고요.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게 보면은 경험이 풍부한 그런 시리얼 앙트르프르니어라 그러죠. 연쇄 창업자들이 그 동네는 그 바닥에는 정말 많아요. 보면 그 대표적인 게 일론 머스크죠. 저 사람도 실리콘밸리 출신이 아니죠. 남아공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캐나다에 있다가 이쪽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인데 페이팔에 들어가서 페이팔 공동 창업자로서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면서 테슬라 모터스를 이용해서 전기차 시장의 자동차 업계에 혁명을 일으키면서 같이 스페이스 X라는 또 우주 탐사 프로젝트를 또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다른 루프라는 또 이런 다른 교통 대체 수단도 만들고 이렇게 뼛속부터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 가득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페이 포워드라고 해서 남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가 도움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서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문화가 있는 곳이 또 실리콘밸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의외로 연락을 하면 이유만 제대로 맞으면은 만나주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주고 그런 게 흔한 문화고요. 그렇게 돼서 저렇게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폴 그램이라든지 저런 유명한 사람들이 스타트업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나와서 여러 가지 강연도 하고 에어비앤비 창업자죠.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게 온라인에 저런 식으로 동영상으로 올라가서 계속 그렇게 공유가 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메일 소개예요. 이메일로 소개를 해서 자기가 믿는 사람이 소개를 해주면은 기꺼이 만나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니면 컨퍼런스 콜이라는 이런 걸로 상담을 하고 뭔가 같이 협업할 일이 없는가를 보는 그런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오픈 컬처 문화가 있죠. 그래서 투자 정보 같은 게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는 보면 이런 정보를 어떤 벤처 캐피탈이 어디에 얼마나 투자를 했고 어디에 펀딩 뭐에 얼마가 들어갔고 그런 거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받았는가 그런 거에서 배우기가 어려운데 실리콘밸리는 테크크런치에서 하는 테크크런치베이스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각 단계별로 시리즈별로 대충 얼마나 투자들이 돼 있는지 이렇게 정확히 나오고요. 이런 것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트렌드로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러면서
이런 그 투자를 한 VC들을 이렇게 만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V 세습은 수치고 창업의 세습에 자부심을 갖는 좀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실리콘밸리나 뭐 동부에 좀 있으면서 보면은 그 자기가 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으로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서 그 뭐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특히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런 들어본 적이 없고, 이렇게 그 아마르 복스 박사처럼 그 보스 스피커를 만든 그 회사의 창업자죠. 평생 MIT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후학을 길렀는데 이분이 그 돌아가시면서 그 전 재산을 돌아가신 몇 년 전에 MIT에 다 이렇게 기탁을 했죠. 그래서 보스는 그 머저리티 주식을, 의결권이 없는 머저리티 주식을 MIT가 갖고 있어요. 저 회사는 상장된 회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들은 그 자기가 또 독자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회사를 창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샌드라 커치그라는 그 실리콘밸리의 여성 중에서 가장 먼저 아마 성공을 했던 그런 그 여성 리더의 그런 선구자적인 저런 분인데, 그 저분도 뭐 엑싯을 해서 수십 년 전에 돈을 그 몇백억인가 몇천억인가 하여튼 벌었을 정도로 그렇게 그 대단하신 분인데,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아들들이 전부 다 보면은 자기의 뭐 이렇게 돈으로 도와준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자라면서 창업을 하고 회사를 키우는 걸 보고 아들들도 따라서 자기 회사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거를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저렇게 스탠포드에 가서 그 모자가 같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많이 인스파이어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참 그 이 도전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기존의 규제라든지 기존의 업계 질서 같은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에 도전을 하는, 그 바꿔보겠다 뭔가 그런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도전에 기꺼이 그 뒷돈을 대주는 그런 그 VC들이 있는 것이 그 실리콘밸리의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는 사실 IPO 전까지만 해도 실리콘밸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테슬라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 테슬라가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렇지만 어쨌든 IPO 전까지 3천억이라는 돈을 펀딩을 해서 이 회사가 계속 갈 수가 있었고요. 또 보면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도 처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그 자기 집에 남을 들여서 그 방을 내주고 묵게 하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가지고 묵으면서 돈을 내고 거기에서 머무냐, 뭐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황당하고 그게 될 것, 뭐 굉장히 스튜피드한 아이디어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회사 자체도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도전 같은 아이디어에 계속 펀딩을 해주고 회사가 크는 데 있어서 그 캐시를 넣어준 그런 투자자들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 그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5천억을 펀딩 중인데 에어비앤비 가치가 거의 10조가 넘는 가치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죠. 10조 가치면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인 하이아트라든지 이런 데보다 더 높은 펀딩 그 밸류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 업계를 그 완전 파괴적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는 우버라는 회사도 있고 리프트라는 회사도 있고, 그런데 다들 이런 회사들이 클 수 있었던 것은 그 몇백억 뭐 몇천억까지 이렇게 꽂아주는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이나 그런 프라이빗 이퀴티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그 동네에 얼리 아답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에서 그렇게 전기차가 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기차를 실제로 그 동네 엔지니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즐겁게 사서 타고 다니고 그거를 갖다가 핵을 해서 일종의 뭐 배터리에 연결을 해서 뭐 집에 있는 에어컨을 돌려본다든지 히터를 돌려본다든지 막 이런 이야기를 그 저녁에 뭐 엔지니어들끼리 하고 테스트를 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제가 2007년도에 아이폰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몇 개월 만에
실리콘밸리에 갔다가 제가 만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블랙베리 아니면 아이폰을 쓰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동네의 그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빨리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저런 혁신적인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빨리빨리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집중력을 가진 지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고, 그 실리콘밸리라는 지역에 그 워낙 DC에서 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정부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모든 것에 방해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개발하는 그 이 프로덕트에만 좀 집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엔 리스크 테이킹의 정신이 이 지역에 이렇게 그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 제가 보스턴에도 오래 살아봤지만 보스턴 사람들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스타트업에 옮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부 사람들이나 다른 지역은 주저하는 데 반해서 이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한번 해볼까, 가서 또 그 이 대박의 꿈을 이렇게 꾸면서 그 어느 정도 샐러리라든지 이런 거에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뭔가 도전해 보려는 그런 그 이런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높다. 그런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저 지역은 굉장히 오래된 사실 지역이고 160년 전에 골드러시 때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정신 자체가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어제 재미있는 걸 봤는데 이게 사실 그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연대기가 1855년도에 발행된 책이 있었는데 The Annals of San Francisco라는 책에 있는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높은 생활비와 큰 돈을 잃을 확률에도 불구하고 초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양의 금을 가지고 집에 돌아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큰 스케일로 그렇게 기획이 되고 있었고 불가능하거나 황당해 보이는 그런 계획이 제안되더라도 그에 투자될 그런 아이디어, 금을 이렇게 채굴하는 그런 독특한 아이디어에 투자될 많은 현금이 흘러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저 옛날부터도 이미 샌프란시스코라는 동네는 지금과 같이 큰 대박 아이디어에 큰 돈을 투자하고 거기서 큰 리턴을 얻는 그런 그 사람들, 그러니까 포리나이너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것은 그 어린 아이들부터 이 그 제네레이션에 걸쳐서 꿈을 심어주는 그런 창업 문화란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건 제 그 작년에 경험 하나인데, 재작년에 경험 하나인데 거기서 보면 유독 그 창업을 많이 하는 게 인도계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 그룹을 압도하는 인도계의 창업 비율이 있어요. 이것은 보면은 그 인도 사람들이 워낙 많이 이민을 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저렇게 플랫하고 한국은 저기에 아예 있지도 않은데 인도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그 1년 반 동안 살았던 곳이 쿠퍼티노예요. 애플이 있는 쿠퍼티노인데 그 동네의 인구의 반 이상이 인도계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근데 그 제가 이사 가고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아들이 테크 심포지움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포지움이 있었나? 뭐 유튜브나 뭐 그런 그 로봇 회사에서 와서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팜플렛이라고 갖고 왔는데 검색을 해도 안 나와서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회가 주최하는 거예요. 동네 고등학교 몬타비스타 하이스쿨의 학생회가 주최를 하는 건데 저렇게 유튜브랑 윌로우 거라지라는 유명한 회사랑 블루진스라는 비디오 화상회의 뭐 이런 데서 데려와서 연사들이 금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발표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데리고 갔어요. 부모들이 다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다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거의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쿠퍼티노 도서관에서 저 발표를 해서 뭐 유튜브 부사장 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다 인도계들이 많이 온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예, 그래서 야 저렇구나 했는데 이 친구가 발표를 해요. 라힘 파질이라고 인벌버라는 그런 그 회사를 오라클에 얼마 전에 팔았다는 그걸 하는데 저는 누군지 모르는 듣보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이 발표를 잘하는 거예요. 얘기를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발표 제목이 맥도날드에서 잘리다예요.
근데 맥도날드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제대로 말을 안 듣고 딴청 피다가 그 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맥도날드 잘려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그러다가 그 자기가 거기서 심기일전을 해서 친구랑 같이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 그런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요. 예, 밴쿠버에서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애들한테 해주는데 너무나 재미있게 얘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는데 그걸 자기가 시작을 해서 하는데 그 커스터머 서포트를 해서 고객 전화가 오면 셀폰으로 받는데 그걸 수업을 받다가 전화가 오면은 선생님한테 잠깐 화장실 다녀온다고 가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그걸 매번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 커스터머 서포트를 했는데 너무 화장실에 자주 가니까 교장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그래서 그 사실 방광염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회사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키워서 거의 1만 명 정도의 그 고객이 있는 그거를 고등학교 때 했다는 얘기 그 2000년 정도인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고등학생 때 150만 불에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창업 신화를 이렇게 만든 그런 친구고 그 얘기를 너무나 코믹하게 해서 애들이 그 자지러지게 그냥 웃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얘가 저희 아들이에요. 근데 그 보면은 아시겠지만 다들 까르르 웃으면서 저거를 보고 그 끝난 다음에 완전히 이 친구가 아이돌인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줄 서가지고 애들이 그 악수 한번 하고 인사하려고 그러고 같이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걸 보고 야 그리고 보니까 이 초청돼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인도 가족의 삼촌이나 그 아버지거나 이 사촌이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저게 가족들이 문화구나. 끝나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나와서 다 같이 이렇게 꽃다발 이렇게 딱 하고 같이 기념사진 찍고 밖에서 서브해주는 음식은 전부 인도 엄마들이 나와서 인도 음식을 서브를 해줘요. 그래서 저거를 제가 보고 그리고 뭐 저런 로봇 또 사장도 나와가지고 애들이 전부 다 줄 서서 또 저기 테크 클럽의 회장이나 회장단도 다 인도 애들이에요. 예, 그래서 저걸 보고 아 인도 애들이 창업을 하고 예, 저렇게 도전할 수밖에 없겠구나. 집에서 저렇게 가족끼리 보면 저런 거밖에 안 보는데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가득한데 그런 그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런 게 정말 문화고 저런 문화가 이어지지 않는 한은 참 저렇게 스타트업 문화랄까 생태계를 조성하기가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너무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모든 것이 다 장밋빛만은 아니에요. 일단 뭐 아시겠지만 너무 물가가 비싸고요. 진짜 비싸요. 그리고 경쟁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 아무나 간다고 그 엔지니어라고 거기 좋은 스타트업에 뭐 취직을 한다든지 이런 거 거의 안 된다고 보면은 되고요. 뭐 영어도 잘해야 되지만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극심한 경쟁 때문에 대부분은 낙오하는 것들이 그런 사실이고요. 어중간하게 해서는 투자받기도 살아남기도 사실 힘들고 또 실리콘밸리 내에 있는 빈부의 격차 그것도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리콘밸리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그런 거만함이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실리콘밸리에서 마치 인정을 받아야만 세계적으로 뜨는 것 같은 그런 좀 착각 속에 빠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실리콘밸리의 좀 약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다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보니까 좀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 그 스타트업 팀은 너무 단일 민족 팀이다. 예, 좀 섞여야 되는데 그리고 대부분 경험이 일천하다. 너무 젊은 사람들만 한다. 나이 든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좀 섞이면서 이런 노련한 경험과 이런 젊은 유스가 같이 이렇게 합쳐져야 되는데 우리 그런 그 나이를 너무 따지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들 너무 창업 첫 경험이 대부분이고 창업을 해서 성공한 분들이 다시 시작하거나 또 어떤 어린 그 팀에 다시 이렇게 조인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워낙 그 없고 돈을 벌면은 이렇게 좀 물러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그게 아쉬웠고요. 기술보다 비즈니스 아이디어 중심 창업을 한다는 점도 좀 그 아쉽고 그리고 그 규제하고 대기업 중심 시장이고 너무 그런 시장을 좀 극복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소프트한 쪽으로만 이렇게 좀 도전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차피 안 될 거야라는 우리가 그런 그 자기 이런 필터링에 좀 이렇게 빠져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어느 나라 정부들보다 그 열심히 도와주는 게 맞아요. 열심히 도와주고 많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까 좀 지나치게 스타트업들도 정부의 좀 의존적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실리콘밸리는 그냥 알아서 하고 어디 가서 그 VC한테 이렇게 투자를 받는 게 목표라고 하면은 그 여기에서는 그 한국에서는 너무나 정부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이렇게 하고 그래서 헝그리 정신도 부족하고 좋은 엔젤이라든지 코치들 부족하고 그래서 투자도 부족한 게 아닌가. 그리고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시장에 만족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하지만 좀 그 낙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실리콘밸리가 특수한 곳이고요.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이 변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실리콘밸리 흡사한 곳이 있지만 어차피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고 우리보다 못한 곳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낙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많이 쓰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재능을 가진 인재들이 창업하는 것에 더 많이 뛰어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인재들이 우리 팀에 많이 좀 섞여줘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일단 우리 해외 동포들이라도 같이 팀에 해서 끼워줘야 되고요. 같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창업자가 영웅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문화가 필요하고 정부는 거기에 맞게 그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대기업과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레벨 플레잉 필드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투자는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그런 문화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정부가 바뀌더라도 일단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일관성을 가지고 오래도록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저희도 일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